여러분, 심장마비는 대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한도연입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심장 환자와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늘 같았습니다. 가족이 잠깐 외출한 사이 혹은 집안일을 하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은 뒤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끝나는 사건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상당수 환자에게는 10분 이상, 때로는 그보다 더 긴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당황해서 움직이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티고 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119 신고를 미루는 사이 심장근육은 산소를 잃고 급속히 손상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생존 확률을 끌어올리는 7단계 대응법을 아주 간단하고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왜 혼자일 때가 위험할까요? 옆에서 증상을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단과 행동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타이밍, 현관문을 열어두는 작은 결정, 앉을지 누울지 같은 자세 선택, 평소 복용약의 정확한 사용이 모든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실제로 얼마 전 78세 장세진 어르신이 혼자 TV를 보시다 갑작스런 압박성 흉통과 식은땀을 느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화가 안 됐나? 하고 부엌을 오가셨겠지만 교육받은 대로 즉시 동작을 멈추고 119에 신고 현관문을 열어둔 뒤 안정 자세로 기다리셨습니다. 덕분에 병원에서 신속히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고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죠. 생사를 가른 것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초기 10분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7단계를 먼저 개요로만 빠르게 짚고 이어서 각 단계의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파야만 심장마비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 당뇨병 환자, 고령에서는 비전형 증상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식은땀, 속이 메스꺼움,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어지러움, 숨이 차는 느낌, 턱목 등 왼팔로 퍼지는 불편감 등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68세 민기훈 씨는 어느 오후 TV를 보다가 체했나 싶어 일어나려다 교육이 떠올라 즉시 멈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심장에 가는 부하를 줄여 상태 악화를 막는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괜찮아질 거야 하며 설거지를 마저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약국에 가는 동안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막힌 혈관 뒤쪽의 심근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약 사용에 관해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73세 박영미 씨처럼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혀 밑정설하정을 평소 휴대하는 분은 흉통이 심하고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의사 지시에 따라 혀 밑에 한정을 녹여 복용하고 5분 간격 최대 3회 범위 내에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먹거나 초조해서 여러 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혈압 급강하 가능. 아스피린 또한 평소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와 위장질환 위험이 없는 분에 한해 씹어서 복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인별 금기와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무조건적 권고는 아닙니다. 핵심은 내 약을 내 처방대로 정확히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서 전화를 미루지 마십시오. 65세 이재문 씨는 처음 30분을 근육통이겠지 하고 넘기다 통증이 다시 심해져 119를 불렀고 병원 도착이 늦어져 더 큰 시술과 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심장마비 치료의 표준은 막힌 관상동맥을 90분 이내 가능하면 더 빨리 재개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가 이 시간을 단축합니다. 문을 열어두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요? 71세 최경호 씨 사례를 기억합니다. 119 신고 직후 현관과 현관 앞 복도를 모두 확보했고 그로부터 몇 분 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에 구급대는 문 파손 절차 없이 즉시 접근해 심전도와 산소 공급,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죠. 심정지 상황에서 5에서 10분의 지연은 곧 생존율 곡선의 급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단계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생존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가능하면 가족과 한번 리허설이라도 해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손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멈추기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몇 분의 무리한 행동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장은 이미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펌프질을 더 강요받게 되면 근육 손상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선호 씨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 중앙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과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동 부족이라 그렇겠지라며 5층까지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현관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만약 그 순간 2층에서라도 멈추고 앉아 있었다면 손상 범위는 훨씬 줄었을 겁니다. 반대로 68세 윤종필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손잡이를 붙잡고 즉시 멈춰 서서 깊게 호흡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곧장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생존 가능성을 가른 것이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자세를 옮기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증상이 시작됐다면 그대로 멈추고 의자에 앉으세요. 운전 중이라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좌석에 기대십시오. 쓰러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바닥에 앉거나 눕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심장은 작은 움직임에도 산소 요구량이 커지므로 무조건 멈춘다는 원칙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흔히 처방되며 작은 알약을 혀 밑에 넣어 녹이면 빠르게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이 약은 1분에서 2분 내로 효과를 나타내지만 최대 3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며 그 이상은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려 오히려 위험합니다. 74세 이은경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즉시 꺼내 혀 밑에 넣었고 2분 후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가라앉지 않자 5분 뒤 두 번째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했지요. 덕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혈류가 확보되어 있었고 신속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의 약을 빌려 복용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약은 각 환자의 상태와 질환에 따라 다르게 처방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원래 낮은 분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면
급격한 저혈압으로 쇼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의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에게 처방된 약만 지시된 방식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약물이 아스피린입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흉통이 나타났을 때는 아스피린을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위궤양이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 평소 복용하지 않는 분이 함부로 사용하면 출혈성 합병증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스피린 역시 평소 복용 중인 분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정진우 씨는 평소 협심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괜찮겠지라며 약을 몸에 지니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공원 산책 중 흉통이 찾아왔을 때는 약이 없어 그냥 벤치에 앉아 30분을 버티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77세 김미자 어르신은 늘 작은 약통을 휴대하며 다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곧장 약을 복용하고 그 시간을 벌어 119가 도착하기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죠. 여러분, 심장마비는 단순히 갑자기 쓰러진다가 아닙니다. 증상을 느낀 뒤의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즉시 멈추고 안전한 자세로 안정을 취한다. 두 번째, 내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정확히 사용한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단계인 119에 즉시 신고하는 방법과 네 번째 단계의 문을 열어두는 중요성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계는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시간을 잃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심장마비는 초기 90분, 즉 골든타임 안에 혈관을 열어주느냐가 회복을 좌우합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할수록 심근 손상은 늘어나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합병증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무슨 구 무슨 동 번지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구급대원은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긴장으로 인해 말을 늘어놓거나 아예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진료했던 65세 장철수 씨가 그랬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그는 주말 오후 청소를 하다 가슴이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다가 근육통이겠지 하며 30분을 참다가 결국 쓰러져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평생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 5분 안에 신고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71세 한무석 씨는 매우 현명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식사 후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지금 구동 아파트 302호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프고 숨이 가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전달했고 구급대는 신고 후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빠른 신고가 곧 생존의 열쇠가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서 신고하세요. 구급대의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여부 등을 묻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심장마비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들어오기 위해 문을 부수거나 관리인을 불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심정지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72세 오세원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흉통이 왔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현관문을 잠근 채 소파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문을 강제로 열기까지 8분이 걸렸고 결국 심폐소생술은 성공했지만 뇌 손상이 남았습니다. 반면 70세 김수환 씨는 유사한 상황에서 신고 직후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열어두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몇 분 뒤 의식을 잃었지만 구급대가 즉시 들어와 심전도 측정과 제세동기를 사용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두는 행동은 단순하지만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는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낯선 사람을 경계해 구급대의 접근을 막으면 응급처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미리 열쇠 위치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한 가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응급 연락망의 번호를 공유하거나 긴급 접근 권한을 설정해 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69세 서정호 씨는 혼자 사시면서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두었고 의식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와 가족이 동시에 도착해 문을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준비가 목숨을 지킨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9 신고와 문 열기 단계를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전화를 늦추지 않고 구조대가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단순한 행동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5번째 단계인 올바른 안정 자세와 6번째 단계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하나, 전화 한 통이 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는지 실제 환자들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안정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심장은 이미 산소와 혈액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앉거나 눕느냐가 생존 확률을 크게 바꿉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편안하게 눕는 자세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처럼 안정적인 곳에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안정되고 혈압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운 반자이 자세가 적절합니다.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앉되 목과 가슴을 조이지 않도록 넥타이나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6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기입니다. 이미 119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 주변 사람이 함께 있으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연락은 한두 명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체력이 소모되고 신고호흡 유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단계는 바로 올바른 호흡법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 온몸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생존 확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의학적으로 추천되는 호흡법은 바로 4-6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깊은 호흡은 폐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뇌와 심장에 필요한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박재영 씨는 증상이 왔을 때 물을 마시려다 기침을 심하게 하며 기도가 막힐 뻔했습니다. 반대로 72세 오미숙 씨는 의료 교육에서 심장마비 시에는 절대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억해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참아내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호흡을 유지할 때는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슴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숨쉬기 편한지, 어지럼증이 심해지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의식이 또렷하다면 구급대나 가족에게 계속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통증이 조금 줄었어요. 숨쉬기가 여전히 힘듭니다. 같은 짧은 말만으로도 의료진에게 큰 정보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화 자체가 본인의 의식을 깨우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7단계는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과학적이고 검증된 응급대처법입니다. 저 역시 지난 50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첨단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골든타임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생사를 갈라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내용을 차근차근 기억해 두신다면 실제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위기이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시고 40세 이후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시 멈춘다. 증상이 느껴지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평소 약을 정확히 복용한다.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등 본인에게 처방된 약만 올바르게 사용한다. 119에 즉시 신고한다. 미루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상황과 주소를 전달한다. 문을 열어둔다. 구조대가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과 대문을 열어둔다. 올바른 안정 자세 눕거나 반자 위로 편안하게 체위를 취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한다. 한두 명에게 간단히 연락해 곁을 지켜달라고 한다. 호흡을 올바르게 유지한다. 4-6호흡법으로 차분히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의식을 보존한다. 오늘 제가 드린 이 7단계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행동 매뉴얼입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지인께 꼭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한도연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배운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